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방송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루는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전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 함께 다뤄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신데요. 정혜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교수님이 누구신지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직업건강협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직업건강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직업건강협회.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네, 사단법인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직업건강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사업장에서 직장인들 건강관리를 하는 산업간호사들이 주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간호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들의 모임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 산업간호사가 전국에 5,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5,000명입니까? 네네. 그 회원들이 관리하는 직장인들이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산업간호사들이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산업 간호사.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간호사들의 모임이 아까 뭐라고요? 직업건강협회입니다. 네, 직업건강협회. 네. 네, 그게 회장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이제 회원이 5,000명이라고요? 네네, 5,000명입니다. 네, 회원 5,000명의 대장이시군요. 네. 오늘 이게 회원 5,000명의 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거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로 한번 성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칼럼 하나를 기고하셨는데요. 그 칼럼이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자. 네. 그 줄이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기고 글을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네. 특히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우리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좀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이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많은 건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2년 전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건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건지 네. 이 문제의 크기, 이 문제의 심각성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직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1,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1,000명입니까? 예. 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 만인율이 0.50인데요. 일본은 0.19이고 독일은 0.16이어서 우리나라가 직장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높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자, 우리나라 노동자가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 한 명이 네. 만약에 사망한다면
확률적으로 네. 우리나라 노동자는 3명이 사망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3배나 산업재해로. 높은 거죠. 그런데 네. 아까 지표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 네. 중에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해서 만인.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인율은 1000명에 1명이고 만인율은 10,000명에 1명인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노동자 10,000명 중에서 네. 몇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냐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10,000명 중에 네. 10,000명 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0.58명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0.58명이 사망을 산업재해로 하는 거죠. 1년에 사망한 숫자죠. 네네네. 아, 여기는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빼고 사망하는 경우만 포함을 한 것입니다. 사망하는 경우만 네네. 포함하는 겁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무슨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뭐 컨베이어 벨트에 뭐 어떻게 끼어가지고 사망하셨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경우만 포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0.58명. 네.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1명이 조금 넘는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계시다 이 말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3배나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OECD 국가들 있죠. OECD 네. 회원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이 0.30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0.58이니까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2배나 높은 그런 수치이죠. 네, 우리가 딱 2배 높네요. 네네.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때 네. 우리는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2018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OECD 회원국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가장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3대 분야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살률이 아주 높잖아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아주 높고 네. 그다음에 또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네. 세 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2년까지 반토막 내겠다. 네.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 줄이겠다. 이게 이제 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데요. 대통령께서 이거 열심히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네. 정말 이게 거대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제가 보니까 싹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산업재해 분야에 있어서 바로 이 목표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네, 산업재해 분야의 목표는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명 가까운 969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500명으로 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아까 OECD 회원국 중에 저희가 평균보다 2배나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0.30인데 우리는 그 평균보다 5년 안에 좀 낮추어서 0.27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가 보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내에 이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률 이것을 네. 딱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네.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의 2배인데 네. OECD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낮은 수준까지 좀 가져가 보도록. 보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그렇게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에 969명이었는데 2017년 숫자를 살펴보니까 964명. 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렇네요. 네, 18년에는 971명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런데 2018년 연말에 가서 평균을 내보니까 971명으로 증가를 해서 역시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거의 1,000명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네. 969명이면 거의 1,000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969명이 사망하는데 이걸 500명 선으로 사망률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더라도 미미하게 줄어들 텐데 이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저도 걱정인데요. 우리 사회 요소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근데 함께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생을 이렇게 왜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1,000명 수준이던 것을 500명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걸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유를 네. 알아야 전략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자, 네.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산재 사망 사고의 먼저 그 현황이죠. 네. 현황을 꼼꼼하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사망사고가 많이 생겨나는 곳이 어디서 많이 생길까?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규모에 따라서 사망사고가 많이 생긴 것을 보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70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72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긴 경우보다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네. 50인 이하의 예. 50인 미만이군요. 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016년 1년 동안에 705명이 산재로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72명만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네. 705명 대 72명이니까 그 10배가 많네요. 10배 가까이죠. 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72.8%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7.4%가 발생을 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이 사망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사망사고 발생률만 봐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장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소규모 사업장은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겠군요. 네, 소기업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년 실업의 문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소규모 사업장의 이 사망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의 현황을 이제 첫 번째 짚어봤습니다. 네. 하나를 짚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망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더라. 지금 네. 그 하나를 지금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재 사망 사고의 현황 이제 두 번째 측면을 한번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두 번째는 또 네.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하청업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네네. 두 번째는 하청 사업장에서 많이 생긴다. 네네. 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42.5%를 차지합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김용균 군이 바로 하청 노동자였고요. 또 2016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청 노동자들이었죠. 네. 이런 하청 노동자들이 정말 산업안전보건에 매우 취약합니다. 원청에서 일을 할 때는요, 정규직으로 2인 1조로 일을 합니다. 네, 2인 1조로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하청업체만 가면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네. 네. 이렇게 하청업체가 2인 1조로도 일을 못하고 또 이런 대응체계가 미약하고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원청에서 하청에 이런 업무를 맡길 때 주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보건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인력도 충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자꾸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청업체는 모든 면에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열악한 조건에서 사망 산재 사고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지금 그 산재 사망 사고 현황 세 번째 측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업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네네. 네. 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는 업종입니다. 어느 업종일까요? 좀 공사장에서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공사장. 맞습니다. 네.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49.9% 거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들을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아, 진짜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018년 1년 동안에 네. 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들, 노동자죠. 네. 노동자 중에서 절반이 건설업에서 생겼다. 한 업종에서 네. 건설업에서만 절반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엄청나게 이 분야가 문제네요. 지금. 문제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이런 건설 현장에서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설 현장을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눈에 확 띄는 게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전제일이라고 써요. 안전제일. 네, 항상 그렇게 네.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안전제일이 과연 건설업에서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문구만 안전제일 그렇게 써놨지 실제로 안전제일이 과연 건설업에서 잘 지켜지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건데요. 네. 이 뭐 건설업에서 사고 많이 생기는 거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무너졌다, 추락했다. 공사하다가 뭐 떨어졌다. 가스가 새 나가지고 질식했다, 뭐 네. 엄청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 뭐 보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네. 교통사고를 워낙 많이 당하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네. 뭐 넘어져가지고 뭐 차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건설업 탐으로 아마 많지 않겠나 싶은 얼핏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맞습니다. 배달 노동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운수, 창고, 통신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네네. 업종 업종명이. 구분할 때 네. 그냥 건설업 하듯이 네. 운수, 창고, 통신업. 네. 여기 배달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네네. 없는데 업무 내용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 네.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망자의 7.4%가 운수, 창고, 통신업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2018년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8.2%까지. 뭐 저는 증가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위험하고 많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쉑쉑 막 달리지 않습니까? 뭐 노동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거의 50%가 건설업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8.2%는 이 운수, 창고, 통신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운수, 창고, 통신업이 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다 퀵서비스라든지 택배라든지 화물 전달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무한 경쟁을 하면서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업무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니까 네. 이 노동 과중, 업무 과중이 굉장히 심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또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업무의 과중, 네. 그리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 업무의 특성 때문에 또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산재 사망 사고의 현황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이 규모별로. 사업장의 규모였죠. 네네. 규모로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사고의 대부분이 일어나더라. 네. 그다음에 또 원청과 하청에서 볼 때는 하청에서 또 압도적으로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더라.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업종이죠. 네네. 건설업이나 배달업, 그러니까 네. 운수, 창고, 통신업 이쪽 영역에서
엄청난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전략을 또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략을 잘 마련해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실천해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에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망률 절반으로 줄이기, 예? 연간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공약속이 아니라 빈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주요 전략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측면의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죠. 우리나라의 이 소규모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규모 사업장이요? 예. 몇 퍼센트나 되는지 소규모 아세요? 사업장이 아까 50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50인 이하면 전체 사업장의 한 3분의 2 넘나요? 3분의 2를 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8%가 98%입니까? 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아, 그래. 사업장 네. 개수로 따지면 네.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98%. 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로 따지면은 이걸로 약 따지면 한 3 80%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장에 많이 근무를 하니까 그렇죠. 소규모 사업장에 말씀하신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예,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자 수로 따지면 예. 한 3분의 이 2가 정도가 소규모 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장 수로 따지면 98%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군요. 네네. 네. 근데 그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사업장 자체에서 이런 작업 환경 관리라든지 안전보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 뭔가 사업주 보고 안전보건을 다해라라는 의무를 주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사업장이니까 네. 사업주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의무를 법에서 다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전체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무 상황도 영세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비용 지출을 많이 하도록 부담을 지우면 사업장들이 힘들어할까 봐 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 산업 안전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놨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러면 산업 안전 보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측면에서는 안전보건이 전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망 사고가 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네.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보건 교육도 해주고 안전보건 점검도 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가 하고 있군요. 네네. 네. 그런데 얼마나 소규모 사업장을 안전보건을 해주고 있나 하면은 1년에 8만 6천 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8만 6천 개 사업장을 예. 찾아가는 거군요, 정부가. 네네.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245만 개거든요. 아, 전체 사업장이 아까 98%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몇만 개라고요? 245만 그럼 개. 245만 개를 분모해 놓고 네. 분자에다가 8만 8만 6천 개를 6천 개. 올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3.5%. 그럼 3.5%입니까? 네네. 1년에 전체 사업장의 3.5%만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해주고 있군요. 네, 그런 셈이죠. 네. 예, 직접 가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그 예산이 173억 원입니다. 173억 원이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구분이 안 되죠. 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사실은 173억. 네. 산재예방기금이 우리나라의 산재예방기금이 5천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173억 원이면은 3.5%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적게 쓰네요. 네. 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이고 네. 전체 일하는 노동자의 3분의 2를 커버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사후지간 안전보건에 쓰는 돈은 전체 재정의 3.5%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네네. 물론 뭐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전보건은 이렇게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장 현황도 파악하고 개선도 해주고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는 3.5%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 관리를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3.5%의 10배라도 더 예산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 산재 사고를 줄이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투여하는 비율,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연간 관리율이 아까 3.5%라고 그랬는데 네.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네.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 관리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그런데요. 생각을 합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네. 또 더 안정적이고 그렇네요. 네, 저 생명을 보존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정말 젊고 유능한 이런 젊은이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박영선 장관님께 꼭 좀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 박영선 장관님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중요한 게요. 이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의욕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유능하고 의욕 있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안 가요. 다들 대기업 가거나 공무원 하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10배 이상 사고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중소기업을 가게 할 수 있겠어요? 중소기업에 가려면 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임금 수준이 적정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전반적으로 회사가 복지를 잘해줘야 돼요. 네. 사원 복지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업무만은 아니네요. 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일이지 같이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그 전반적인 상황 개선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하더라도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이 진행되려면 좋은 노동자가 와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청년들, 특히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이라든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분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 지원해 주는 것, 네. 이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안전이 보장된다면 젊은 분들이 꼭 대기업만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중소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해서 결국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생명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고용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요, 그 사업장 규모별로 따져봤을 때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이 첫 번째 전략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전략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던 바로 하청의 문제입니다. 네, 하청이죠. 네네.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낸 것이 바로 김용균법입니다. 아, 네. 네네.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서 아주 극적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또 대통령께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도록 하면서 얻어낸 그렇죠. 게 이거였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걸 네. 일명 이제 김용균 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사망하신 김용준 씨의 어머니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 그 노력에서 얻은 성과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된 법이. 근데 법이 시행이 되려면 그 법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법 예고된 안에 김용균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아우 그게 반발이 많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반발하고 또 노동계에서도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경영계는 뭐 일부 네. 내용에 산재 위험이 급박할 때 내려지는 그런 작업 중지 명령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아하. 그래서 아무 때나 작업 중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작업 이런 중지를 해버리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노동자 입장에서도 또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작업 중지가 돼버리면 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 노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노동계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안이 실제로 김용균 씨가 일하다가 사망한 그런 그 컨베이어 벨트의 발전 설비의 그때가 보수 작업. 그 태안 발전소였던가요? 네네. 네. 태안 발전소에서 발생한 그 발전 설비 보수 작업이 이 하청으로 맡길 수 있는 업무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업무는 하청을 주지 말고 원청에서 직접 그렇죠. 해라. 원칙 직접 하라고 이 법에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김용균 씨가 일했던 그 업무는 이게 하청을 줘도 되는 거로 돼 있군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2016년에 발생한 스크린 도어의 그 지하철 정비 작업도 역시 네. 이 뭐 하청을 주어도 관계 없는 그 하청을 주면 안 되는 이런 업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김용균 법에 따르더라도 그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군요. 네. 뭐 그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물론 하청을 줄 수 없지만 그게 장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규정을 해줘야 된다. 하청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균 법이라고 하고 김용균 군이 일한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문제를 노동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청에서 많이 하는 기계를 이번에 이제 그 업무를 점검하도록 기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점검하는 기계의 종류가 지게차, 덤프트럭, 굴착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책임을 강화해야지 원청이 이런 기계를 쓸 때 원청이 책임을 굉장히 강화해야지 지게차에서 이 사고가 발생 안 하고 덤프트럭에서 사고가 발생을 안 하고 굴착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데 그 장비들을 안전 점검을 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게차나 덤프트럭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으면 이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가지고 원청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김용균 법에 따르더라도 지금 하청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 장비에 대한 점검을 이 하청이 그냥 책임을 지니까 이 역시 하청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하청은 뭐 돈도 없고 여력이 안 되면 이 안전 관리를 잘 안 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청에다 책임을 물어놓으면 원청이 책임을 지고 뭐 하청을 설득을 하든지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할 텐데 말이죠. 네네. 그죠? 네, 이런 불만이 지금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네,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그 솜방망이 처벌. 네네. 네, 저도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이게 지금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더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처벌의 그 상한선은 꽤 높이 놨다면서요. 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을 굉장히 많이 예년과 다르게 높여놓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상한선만 보면 좀 무서운 법이에요. 네. 뭐 5년인가요? 뭐 징역 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하한선이 없다면서요. 네, 하한선이 없으니까 상한선의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 뭐 상한선이 어떻게 되었건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고 사망자를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면은 2016년에 발생한 그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벌금액이 얼마였냐면 평균적으로 네. 432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거에 대한 벌금액. 사망한 거에 대한 벌금이 그럼요. 432만 원밖에 안 됩니까? 네네. 와, 노동자의 생명이 진짜 값이 없게 돼버렸네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노동에서는 반발할 만한데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0.5%니까 네. 뭐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냥 벌금 네. 내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사망자가 발생을 해도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0.5%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뭐 별로 손해보는 게 없고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뭐 그만이지 하면 이래가지고야 사망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업주가 잘 안 하게 되는 안 할 거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한선을 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경영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되지 않았어요. 역시 하위 규정에도 그런 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게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도저히 이 사고 사망을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 되니 별도의 법을 만들자 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특별법 같은 거가 필요하겠군요. 네네. 어떤 법이냐면 그게 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군요. 네네. 네, 처벌법. 이 법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네. 의미가 있냐면 이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또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이렇게 사고 사망을 발생한 사업주나 기업을 법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영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영국에 2007년에 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영국의 산재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 네. 세계적으로 영국의 산재 발생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된 게 바로 이 법 때문이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2007년에 네. 이게 그 산재 사고 그것도 뭐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영국에서 제정했더니 그 이후에 산재 사망 발생이 뚝 떨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뭐 캐나다, 호주 이런 경우, 캐나다나 호주는 2013년에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네.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거의 매출액의 두세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절대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벌금도 엄청나게 얻어맞고 네, 그리고 뭐 또 잘못하면 징역 가능성도 생기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미연에 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사업주가 제대로 못해서 사업주의 책임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주가 그냥 뭐 작은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호가 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왜 노회찬 의원이 그 이 법률안 그러니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이제 발의하신 건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생각하기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그러니까 김용균 법만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너무 약하다. 네. 그러니까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자.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를 발생을 시켜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다는 거죠.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선진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롯데그룹의 그 회장님을 칭찬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이라고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크게 짓기로 했대요. 네. 투자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좋아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외국에다 공장을 막 짓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네. 외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을 그 정도만 하고 있을까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게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 네, 실제로요. 네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어요. 네네. 그런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현대 기아차에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0억 원입니까? 네네. 아까 우리나라 노동자 한 명 사망했을 때 평균 벌금액이 43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미국- 500만 미국- 원도 안 되는데. 미국 노동자는 30억이군요. 네. 참. 근데 이 네.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네. 외국에서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맞게 그렇게 네. 이 벌금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네. 기업들이 안전보건의식을 좀 고취해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 주요 전략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설명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업종별로 건설업과 운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많이 생기는 이 운수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운수업에서 일하는 특히 그 택배나 퀵서비스 노동자들은요. 이분들이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달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만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동의 형태를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배달 앱이죠. 앱. 네, 앱 노동자죠. 앱이 있어서 네. 그 앱에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배달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이 배달 노동자들이 기존에 우리가 일하는 형식은 9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런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달 앱은 24시간의 배달 요청이 오면 그 앱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형태, 전통적인 그 방식의 고용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작업 환경이 이렇게 고정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네. 이런 택배나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바로 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건 아주 획기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갖추기 위해서 법에 담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거기 하위 규정에 네. 배달 노동자의 이 업무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고요? 네, 어떤 논란이 있냐면 배달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 배달의 새로운 그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달하는 도중에도 계속 배달 신청을 받아야 이분들이 수입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그걸 앱을 확인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위 규정에서 그걸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그 어떤 이 급여 문제, 임금 문제 이런 것들과 상충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을 확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생존의 문제도 보장을 하면서 안전보건도 지키면서 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입이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준다고 굉장히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 배달 앱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죠. 네네.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생존권이 걸려 있고 네. 또 안전도 지키고 생존권도 지켜주는 이런 묘안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좋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선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실태 그리고 개선 전략 꼼꼼하게 살펴봤죠. 정말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특히 2018년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산업재해 사망률 절반 줄이기, 이 기획이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정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자 숫자를 찾아보면은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 노동자들이 2,6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50% 이상을 이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때 그들의 가족도 건강해지고 또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일이 단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고사망 줄이기, 절반 줄이기가 꼭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밀착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게 될 때 그 효과가 커질 것 같은데요. 직장인의 안전복은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된 건데요.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이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 정진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라야 촛불 시민들이 꿈꾸던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혜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데요. 바로 우리 모두이죠. 우리 모두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전략을 노동자 건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TV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구독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